조금 양식과 원형, 우리는 이상의 설명을 통하여 정신하부의 시작 단계를 정신 기능이 강박적인 충동에서 벗어나 의지로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태로 옮겨놓았다. 그리고 의지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이라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 경우에는 자유롭게 에너지를 사용하며 판단한 능력을 갖춘 주체가 전제되어야 하며 우리는 그 주체의 의식성이 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처음에 배척했던 견해, 즉 정신과 의식이 동일하다는 견해를 증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딜레마는 의식이 얼마나 상대적인가를 이해함으로써 전설로 풀린다. 왜냐하면 의식의 내용은 의식적이자 동시에 무의식적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면에서는 의식적이며 다른 면에서는 무의식적이다. 모든 모순이 그러하듯이 위와 같은 사실도 그리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이 여기에 있고 무의식은 저기에 있다는 식으로 그 한계가 분명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에 익숙해져야 한다. 오히려 정신은 의식적, 무의식적 전체성을 표현한다. 내가 개인적 무의식이라고 이름 붙인 경계층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우리가 내린 정신적인 것에 대한 정의에 꼭 맞는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의 가장자리도 아니고 개인적이지도 않은 우리의 정의에 의거한 정신적 무의식이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 이미 언급했듯이 프로이트는 무의식에서 태고의 잔재들과 원시적인 기능 양식들을 확인했다. 그 후의 연구들은 이것을 증명하였으며 풍부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었다. 신체 구조와 관련해 볼 때 발달사에서 분명한 흔적을 보여주지 않는 유일한 생물학적 현상이 정신이라면 놀랄만한 일일 것이다. 또 이러한 태고의 능력 특성들이 바로 본능의 토대와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있을 수 있는 사실이다. 충동과 태고의 양식은 행동 유형이라는 생물학적 개념 속에서 일치된다. 즉 형체 없는 충동은 없으며 모든 충동은 각기 그 상황에 맞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충동은 항상 확정된 성질을 갖고 있는 상을 충족시킨다. 나뭇잎을 자르는 개미의 충동은 개미, 나뭇잎, 나르기와 버섯 농원의 상 속에서 이루어진다. 위에 확정된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부족해도 충동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충동은 그 전체의 형상, 그 자신의 상 없이는 전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상은 선험적 성질의 전형이다. 이것은 개미의 모든 활동 이전에 개미가 타고난 것이다. 왜냐하면 활동은 그에 어울리게 형성된 충동이 그 활동의 계기와 가능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식은 모든 충동에 해당되고 같은 종의 모든 개체에게 동일한 형태로 존재한다. 인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즉 인간은 그가 본능적으로 기능하는 한 그 활동의 동기와 본보기를 만들어내는 본능 유형을 선험적으로 갖고 있다. 생물학적 존재로서 인간은 특수하게 인간적으로 행동하고 자신의 행동 유형을 실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은 매우 제한되어 있고 인간이 더 원시적일수록 그의 의식이 본능 영역에 더 많이 좌우될수록 그 제약은 더 심해진다. 비록 특정한 관점에서 볼 때 니체가 꿈의 기능 양식에 관해서 한 말처럼 행동 유형이란 인간에게 아직 남아있는 태고적 잔재로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이러한 유형의 생물학적 심리학적 의미가 올바르게 평가된 것은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잔존물이거나 이전의 기능 방식의 잔재가 아니라 항상 존재하는 생물학적으로 절대 필요로 하는 충동 영역의 조절 장치이기 때문이다. 그 충동 영역의 작용은 모든 정신 영역에 걸쳐 확대되며 그 작용이 의지의 상대적인 자유에 의해 제압될 때 비로소 그 절대성을 상실한다. 상은 충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여기서 좀 머물러서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과 어떤 인스팅트, 본능을 연결시키고 있죠. 아주 우리가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하고 연결돼 있다. 라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화되시나요? 충동이라는 게 만약에 잠재적인 에너지라고 하면은 그 이미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충동을 활성화시키는 자극을 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충동이 움직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형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처럼 들리죠. 형상이 어떤 면에서는 충동이 움직여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레귤레이션, 어떤 방식으로 충동이 움직여야 할 것인가를 규제하는
이렇게 기능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본능과 어떤 형상 혹은 여기서는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킨다고 하는 게 아주 독특한 관점으로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의식과 무의식을 가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정신이 의식이다. 근데 처음에는 정신이 의식이 아니다고 얘기했다가 어디 가면 또 그래서 어쩌면 융도 여러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하기보다는 이렇게 접근해보고 저렇게 접근하고 애쓰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프로이트도 마찬가지고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근데 무의식 속에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했는데 그러면 어떤 의지가 움직여지는 무의식 속에서도 뭔가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주체가 있다고 한다면 주체 자체가 또 의식적이라는 얘기. 그래서 컨셔스니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쉽게 단순하게 의식 무의식을 일도 양단으로 갈라서 우리 정신은 의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없고 의식과 무의식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는 의식 무의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하고 관련돼서 융이 이걸 소화해내는 게 어렵지 않나 싶어요. 어떤 이고가 무의식 속에서 어떤 의식과 비슷한 것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여기서 융이 얘기를 하는 것을 will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의지는 결국 disposable 에너지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한다면 이 에너지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 disposing subject가 있다는 이것을 그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disposing subject 자체는 여기서는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는 의식이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무의식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무의식 속에서도 어떤 주체가 있고 거기에는 의식적인 것, 의식이 부여된 그리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고가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과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면 의식적인 이고가 있고 무의식적인 이고가 있다고 볼 것인가? 쉽지 않죠. 어떤 곳에서는 unconscious ego라는 용어를 융이 쓴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볼 것인지 이고 자체가 의식적인 작용과 무의식적인 작용을 동시에 다 한다는 개념을 가질 것인지 어떤 이게 이런 무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다 보니까 이 서브젝트 주체가 누구냐 하는 이슈가 남아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프로이드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런 이슈가 남아 있어서 사실은 이걸 이론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점에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패러닥스라고 봐요. 융 스스로도 이런 얘기를 본인이 하면서도 사이키와 컨셔스니스를 동료를 볼 것이냐 아니냐 어느 측면에서 보면 이 컨셔스니스 사이키는 컨셔스니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 보면 언컨셔스 부분까지를 사이키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에 가서 결국은 이렇게 결론을 내죠. It is rather the case that the psyche is a conscious dash unconscious whole. 그러니까 conscious hyphen unconscious whole이라는 개념으로 그냥 가서 이게 psyche 우리의 정신이나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사이키를 어떤 데서는 소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어떤 데는 시몬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어쨌든 이 사이키 자체는 컨셔스한 것만도 아니고 언컨셔스한 것도 아니고 컨셔스 하이픈 언컨셔스 호울이다. 그래서
conscious hyphen unconscious whole이라는 개념 자체는 의식과 무의식을 분리해낼 수 없는 전체로 봐야 이해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는데, 어떤 융이 우리가 전에 공부했듯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서로 삼투하는 관계에 있다. 서로 간에 항상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의식의 세계에 떼고 무의식의 세계를 떼서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느 측면에서 보면 무의식이라고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또 의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온전하게 의식, 무의식을 가른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이 주체가 누구냐, 서브젝트를 이고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셀프라고 부를 것이냐, 아니면 스피릿이라고 부를 것이냐, 이게 여러 종류의 어떤 주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의식 자체나 무의식 자체를 나누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서 이걸 하나의 통합된 하나로만 밖에 치유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논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를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의 사유를 넓혀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느 게 옳고 그러다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치열하게 탐색을 하는 과정이죠. 제가 어느 분 불교 승려가 어떤 유식론,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우리의 의식이나 무의식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의식과 무의식을 굉장히 다양하게 6식, 7식, 8식, 9식 하게 의식만 해도 이렇게 수없이 여러 개로 나누고, 어느 지점에 가면 그 요즘 얘기하는 무의식의 상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인텔렉츄얼하게 우리의 마음에 어쩌면 이게 컨티뉴움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어떤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느 부분에서 열버져서 어느 부분에서는 의식 상태와 무의식 상태가 서로 어느 상황에는 의식이 됐다, 어느 상황에서는 그게 무의식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겠죠. 그런데 이게 이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나누는 것도 굉장히 그것 자체도 우리가 잡아내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기서 빛의 강도, 어떤 소리의 어떤 데시벨이나 이런 것처럼 이 전체가 하나의 스펙트럼인데, 어디까지를 우리가 의식이라고 부르고 어디부터는 무의식이라고 부를 거냐도 그것도 굉장히 인위적이죠. 또 한편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그 자체에도, 의식 자체에도 어느 정도의 의식인가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게 분리할 수 있다는, 아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의식 영역 자체도 굉장히 다양하게 이름 붙여서 구별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의식 자체도 그만큼 어려운데, 또 무의식 속에는 이미 한번 의식을 거쳤다가 무의식으로 간 부분도 있지만, 한 번도 의식을 경험하지, 의식 속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이건 융이 얘기하는 어떤 집단 무의식 경우에는 개인적인 무의식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건 개개인의 인디비주얼 입장에서는 체험하지 않은 것들이 우리 무의식 세계 속에 있다 하는 쪽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무의식도 아주 만만치 않은 많은 것들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걸 합쳐서 무의식이라고 큰 영역을 부를 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의식 자체도 어떻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고 무의식 자체도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합중국일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걸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지금 어떤 정서가 좀 있으신가요? 근데 융의 심리학에서 왜 그 선택의 대극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대극을 얘기하죠. 네, 그 대극을 이야기하는 그걸로 보면은 융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어 주기능이라는 말도 쓰고 열등기능이라는 말도 쓰고, 그다음에 중간에 끼어 있는 기능들인데, 이게 하나가 그 작용이 되면 다른 하나는 숨어 있는 기능으로 되고 있고, 특히 주로 많이 강하게 드러나는 어떤 의식의 활동의 영역이 있으면은 거기 대극은 거의 감춰지는 그림자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본다면은, 융이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대극으로 이렇게 그렇죠.
대극으로 되는 상황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의식이 있다 해서 무의식이 없는 게 아니고 또 중간에 어느 정도 의식적으로 하지만 약간 약한 조명을 비춰서 쓰는 것도 있지만 그 반대되는 것도 분명히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하나가 분리된 게 아니고요. 그냥 구체 안에 그냥 다 들어있는데 조명이 어디 비치느냐에 따라서 말 그대로 의식과 무의식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멀리 떨어졌을 때는 확연하게 보지만은 가까울 때는 모호하게 의식과 무의식의 그런 구분이 없이 그냥 혼재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유는 대극이라는 말을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이해가 좀 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해 방식이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어떤 면 동양의 음양 사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도 많은 부분에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겠죠. 음과 양이 항상 어느 하나로 머물지 않고 음이 양이 되고 양이 또 음이 되고 어느 정도 양적인 것이냐 어느 정도 부분의 음인가 하는 것도 이것도 계속 역동적이죠. 다이내믹하다고 하는 부분에서 역동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컨스턴트를 어느 한 지점에 스태틱하게 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이건 이거다고 진짜 설명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충동 현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 해도 그 명확한 유형을 경험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것을 파악할 기반, 즉 의식은 그 자체가 본래 개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근원적 충동상을 개조시키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성을 가지고 동물의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정확한 유형을 인간에 대해 세울 수 없는 것은 조금도 놀랄 일이 아니다. 고백하거니와 나 자신도 이 문제를 직접 해결할 직접적인 방법을 제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적어도 충동상에 이르는 간접적인 통로를 발견하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생물학적으로 충동 현상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 충동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영문 번역에서는 instinctual pattern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충동 형상의 존재 가능성은 있다고 해도 그 명확한 유형을 경험적으로 증명하기 쉽지 않다 하면서 그 이유가 좀 같이 볼 부분이 이것을 파악할 기관, 즉 의식은 그 자체가 본래 개조된 것일 뿐만 아니라 본래 개조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영문으로 보면 for the organ with which we might apprehend them consciousness is not only itself a transformation of the original instinctual image. 전반부에서 하고 있는 얘기는 우리 번역에서는 의식은 그 자체가 본래 개조됐다고 하는 게 무엇으로부터 개조됐느냐가 명확하지 않죠. 이게 인스팅티브 이미지, 그러니까 본능적 이미지의 당초의 본능적 이미지가 변모된 것이다. 여기서 이 오건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인스팅츄얼 패턴이고 여기서 디스팅트 타입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의 본능의 어떤 독특한 여러 타입들을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자체가 어려운 이유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때 사용하는 오건 자체가 뭐냐 의식이라는 의식 자체가 의식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디스팅트 타입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본능의 여러 유형들을 알아볼 수 있는 건 의식인데 의식 자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의식 자체가 본능적인 당초의 본능적인 이미지로부터 변모된 것이다. 이거 자체가 인스팅트로부터 왔다는 얘기예요. 그뿐만이 아니고 but also is transformer. 한편에서 이 어떤 본능적인 어떤 유형들을 변모시키는 트랜스포머, 변모시키는
그래서 여기서는 근원적인 충동상이라고 얘기했는데 근원적인 충동상 자체로 말하자면 이 의식을 통해서 어떠면 이 본능의 여러 형상들을 충동 형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능의 여러 유형들을 알아보는 것은 결국은 consciousness인데 이걸 우리의 본능의 여러 타입들이 있으면 이 타입들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의 기관은 여기서 consciousness라는 얘기죠. 의식이라는 용어를 기관이라고 있었어요. 기관이랑 마치 consciousness 2호처럼 썼죠. 기관이라고 함으로써.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건 의식인데 이 의식 자체가 원래 본능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본능으로부터 개조됐다는 얘기. 거기에다가 한편에서는 본능의 여러 형상들을 변모시키는 주인이 된다는 얘기죠. consciousness가 본능부터 왔는데 동시에 이 conscious 의식 자체가 다시 본능의 여러 그런적인 충동상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원래 인스팅추얼 이미지로부터 왔는데 또 다시 이 consciousness 자체가 주인이 돼서 여기에 본능적인 충동 이미지들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충동 패턴 유형들을 변모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게 이중적인 입장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명확하게 잘 설명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걸 자기도 본인도 설명할 수 없어서 간접적으로 설명해내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융 스스로도 저도 버벅대지만 융 스스로도 지금 버벅대고 있어요. 융도 이걸 잘 직접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없어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자기 생각을 드러내겠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따라가 보죠. 네, 다음에 이 발견의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나는 풍부한 환상 지류를 보여주는 꿈을 꾸는 환자들을 자주 관찰하였다. 나는 환자들로부터 마치 그들이 환상으로 꽉 채워진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그들은 그 내적 압력이 어디에 있는지 말해줄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환자들에게 그들 꿈의 상이나 책상을 자유로운 상상활동 가운데서 확장하거나 개발하도록 하는 과제를 주었다. 이것은 개인의 소질이나 재능에 따라서 극의 형태로, 토론식으로,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춤으로, 그림으로, 소묘 또는 조각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 기법의 결과로 무수하게 복잡한 형상들이 만들어졌는데 나는 그 다양성을 수년간 잘 식별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내가 후에 개성화라고 이름한 무의식 과정의 자연 발생적인 환자의 기법상의 능력에 의해 표현된 것임을 인식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이 머리에 떠오르기 훨씬 전부터 나는 이 방법이 상당한 정도로 꿈의 빈도와 강도를 낮추고 그럼으로써 설명하기 어려운 무의식으로부터 오는 압력을 완화시킨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 많은 경우 이것은 상당한 치료적 성과를 의미하고 드러난 내용들을 계속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그 성과는 나와 환자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내 자신이 어떤 이론적 존재를 근거로 그것을 해석하려 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 불능을 고집해야만 했다. 그런 이론적 전제에서의 해석은 불충분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소박한 형상들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고 느꼈다. 환자가 만들어낸 형상들의 특정한 목적성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예감하면 할수록 나는 더욱더 그것에 관해 어떤 정리도 세우려고 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미보적 행동은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기도 했는데 환자가 어둠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정한 견해가 요구되는 경우가 그러있다. 나는 항상 수많은 아마도, 만약 또는 불안하도 삽입하면서 그때마다 주어진 형상들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적어도 임시적인 설명이라도 해주어야 했다. 나는 점차 상해 해석이 의문으로 끝나서 그 의문에 대한 답이 환자의 자유로운 상상활동에 맡겨지는 것을 보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 혼란스럽게 많았던 상들은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특정한 모티프와 형식 요소들로 압축되었고 이것들은 다른 사람에게서도 같거나 비슷한 형태로 되풀이되어 나타났다. 혼란스러운 다양함과 질서, 이원성, 그리고 밝음과 어둠, 위아래, 좌우 대극들의 제3의 것들에서의 통합, 사위성, 사각, 십자, 회전, 원구, 그리고 마침내는 중심 잡기,
일반적으로 사회 체계에 따른 방사성 배열 등을 그 주된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다. 3. 위로 이루어진 형상은 제3의 것에서의 대극의 총합 외에는 상대적으로 드물고 명백하게 특수한 조건으로 설명할 만한 예외를 이루었다. 중심 잡기는 내 경험에서 결코 벗어난 적이 없는 발달의 정점을 이루는데 최대한의 실제적 치료 효과와 함께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위에 언급한 특징들은 극도로 추상화된 것이는 동시에 실제의 형상 원리 중에서 가장 간단한 표현이다. 형상의 구체적 실제는 무한히 다채롭고 생생하며 그 다양성은 이루 다 표현할 수 없다. 내가 이에 관해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산물에 때때로 등장하지 않는 신화적 주제란 없다는 사실뿐이다. 환자가 신화적 주제를 잘 알고 있을 경우 형상화된 환상의 책상들이 이것을 훨씬 더 능가했다. 일반적으로 내 환자들은 신화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었다. 이 사실들은 무의식적 조절자에 의해 유도된 환상과 전통이나 민속학적 연구에 의해 알려진 인간 정신활동의 기념비적 사실과의 일치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추상적 특징들은 모두 어떤 점에서 볼 때는 의식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나 네 가지 셀 줄 알고 원과 사각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형성 원리로서 이것들은 무의식적이고 마찬가지로 그 심리학적 의미도 의식되어 있지 않다. 나의 가장 본질적인 견해와 개념들은 이러한 체험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처음에는 관찰을 했고 그 후에야 비로소 나는 그것들에 대한 견해를 힘들여 만들어냈다. 색연필이나 붓을 사용하는 손이나 춤 스텝을 밟는 발, 보는 것과 듣는 것, 말과 생각도 마찬가지다. 즉 은밀한 자극이 최후의 조형력을 결정하고 무의식적이고 선언적인 것이 형상화되기를 촉구하며 무한한 주관적 우연성에 내맡겨져 있다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의식이 같은 주제에 의해 이끌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전 과정에 걸쳐 조형뿐만 아니라 그 의미에 대한 은밀한 선지식이 게재되어 있는 것 같다. 상과 의미는 동일하며 상이 만들어지면 의미가 분명해진다. 형상은 원래 해석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그 고유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치료 조건으로서 해석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들이 있다. 물론 학문적 인식에서는 이와 다르다. 이 경우에는 경험의 총체로부터 어떤 가급적이면 보편타당한 개념을 탐구해야 한다. 이 개념은 선언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러한 특별한 작업은 시대를 초월해 항상 존재하는 그리고 조작적인 원형을 그때그때 시대에 걸맞는 학술적 언어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이러한 경험과 고찰을 통해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무의식적 조건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했다. 그것은 창조적 환상활동의 조절자로서 그리고 자극자로서 작용하며 이에 상응하는 형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들은 주어진 의식 자료들을 그들의 목적에 맞게 이가지하도록 한다. 이것은 꼭 꿈의 동력처럼 활동하기 때문에 내가 적극적 명상 방법이라고 부른 것은 어느 정도까지는 꿈을 대체한다. 그 기능 양식 때문에 내가 때때로 주특성이라고 표현한 이와 같은 무의식적 주절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나의 이른바 비개인적인 집단적 무의식의 가설을 세우는 근거로 삼았다. 이 방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것이 최초의 상으로의 하나이 아니라 의식적 태도에 의해 다만 뒷받침되었을 뿐이며 그 외에는 수동적 의식지료와 무의식적 영향과의 자연스러운 합성, 즉 일종의 원형의 자발적인 확충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 상들은 내가 앞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한 원초적인 상들에 이르는 직접적인 길을 나타낼 수도 있겠지만 결코 의식의 내용을 간단한 공통 분모로 환원함으로써 인식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확충을 통해서 비로소 나타난다. 꿈의 의미를 탐구하는 나의 방법도 자연스러운 확충 과정에 의거하여 실시된다. 꿈은 적극적 명상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다만 꿈에서는 적극적 명상과는 달리 의식 내용이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한다. 원형이 조절하며 수정하고 동기를 유발하면서 의식 내용의 형상 과정에 개입하며 취하는 태도는 본능과 똑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원형적 요소들이 충동과 연관된다고 가정하고 집단적 형식 원리를 표현하는 전형적인 상황의 상들이 결국에는 충동 현상, 즉 행동 유형과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나는 이 가능성을 분명하게 반박할 만한 논거를 지금까지 보지 못했다. 고찰이 더 계속하기 전에 나는 원형의 한 측면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것은 그 자료를 실제로 다른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원형의 주량은 마법적이라고는 할 수 없어도 정신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두드러진 루미노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이 현상은 종교심리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물론 그 효과는 분명하지 않다. 그것은 치료적일 수도 파괴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결코 무관심하지는 않은데 물론 어떤 명료성의 등급이 전제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은 헌신적이라는 표현에 훌륭하게 들어맞는다. 즉 원형이 꿈이나 환상에서 정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나 일병처럼 행동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원형의 신성력은 종종 신비스러운 특질을 나타내며 그에 부합하는 기분을 느끼게 한다. 자신은 원형이 그런 갑작스럽고 무기력한 발작으로부터 까마득히 떨어져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원형은 철학적 종교적 반주를 일깨워준다. 또한 원형은 흔히 엄청난 열정과 가치없는 결단으로 목표를 향해 강요하고 주체를 올마매어 절망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주체가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고 결국에는 벗어나려고 할 수 않게 만든다. 그렇게 되는 것은 그 체험이 그때까지는 불가능하다고 보아온 의미 충족을 결과적으로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심리학적 발견에 반대하는 확고한 토대를 지닌 모든 확신에 찬 저항을 나는 깊이 이해한다. 사람들은 실제로 알기보다는 추측하면서 모든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에 묶여 있으면서 말하자면 그 올마매는 힘을 깰 수 있는 주문을 기다리는 위협적인 힘 앞에서 불안해하고 있다. 이 마법의 주문은 항상 우스무슨 주의에 운을 맞추고 내면의 심적 사실에 거의 다가가지 않으면서 본능의 토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집단의식의 실로 혼란스러운 세계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성공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본능과의 이런 친족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친족성 때문에 원형은 정신 고유의 요소를 표현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정신은 인간의 오명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오성을 이끄는 혼을 표현한 것이다. 모든 신화와 종교 그리고 무슨 주의의 본질적 내용은 원형적 성질의 것이다. 원형은 정신적이거나 정신이거나 비정신이며 원형이 결국 무엇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지는 대개 인간의식이 어떤 관점을 취하느냐에 달렸다. 원형과 본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대극을 이루고 있다. 이 사실은 충동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과 정신에 사로잡힌 인간을 비교하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대극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하나의 명제는 그에 상응하는 다른 명제 없이는 밝혀질 수도 생각할 수 없듯이 여기에는 다음 글이 타당성을 갖는다. 즉 양극은 서로 통한다. 서로 상응하는 것으로부터 둘은 함께 속하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로부터 도출되는 식이 아니라 정신 에너지설이 그 근간이 되고 있는 대극으로부터 우리가 만든 표상으로서 나란히 존재한다. 인간은 적어도 어떤 것이 되도록 추진하는 자이면서 동시에 어떤 것을 상상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대극은 근본적으로 도덕적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충동 그 자체는 나쁘고 정신은 근본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둘 다 나쁠 수도 좋을 수도 있다. 양전류는 음전류와 마찬가지로 좋은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정비다. 심리학적 대극도 자연과학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진정한 대극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만약 비교할 수 없다면 그 둘은 절대 통합될 수 없을 것이다. 각가지의 대립성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항상 통합되려는 성향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는 심지어 신 자신도 대극의 복합이라고 정의했다. 대극이란 어떤 상태의 극단적 성질이다. 이 성질 덕분에 대극은 실제로 지각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재 능력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정신은 여러 대극의 조정을 통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신 충동의 대극은 가장 중요하고도 복잡한 상당수의 정신 과정을 하나의 공통 분모로 귀착시키는 이점을 갖는 가장 일반적인 공식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찰 방식의 측면에서 보면 정신 과정은 정신과 충동 간의 에너지의 균형이다. 이 경우 하나의 과정이 정신적이라고 할지 충동적이라고 할지 처음에는 전혀 할 수 없다. 이러한 가치평가나 해석은 전적으로 의식의 관점이나 상태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대량의 투사가 있음으로 해서 구체적이거나 겉보기에 구체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나 상황에 의해 지나치게 악화되어 있는 덜 발달된 의식은 당연히 충동을 현실의 원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경우 자기의 철학적 확인의 정신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의식인 채 자신의 판단으로 정신과정의 본질적인 충동성을 가라앉혔다고 상상한다. 반대로 충동성과는 대립된 자리에 있는 어떤 의식은 이때 나타나는 원형의 과도한 영향 때문에 충동을 정신에 종속시킨 나머지 명백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기괴한 정신적 합격증이 생기게 한다.
이 경우에 그러한 조작에 필요한 광신적인 충동성은 팽창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신과정은 의식이 따라가는 계기의 윤금처럼 행동한다. 때로는 충동과정 근처에 있으면서 그 영향에 빠지고 때로는 정신이 우세하며 심지어 그에 관계되는 충동과정을 동화시키는 다른 한 줄 끝에 접근하기도 한다. 착각을 일으키는 이와 같은 대립적인 위치는 결코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오늘날의 정상적인 인간에게서 전형적으로 볼 수 있는 정신의 일방성을 만들어낸다. 이 정신의 일방성은 물론 정신, 충동의 대극 영역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다른 형태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일부가 나는 심리유형론에서 설명하였다. 이렇게 미끄러져 내리는 의식은 오늘날에도 현대인의 특징으로 남아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일방성은 내가 그림자의 통찰이라고 말한 작업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서 좀 덜 시적이고 보다 학문적인 느낌을 주는 그리스어와 라틴어의 혼합어를 구하내느라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실제적인 이유에서 그와 같은 것을 감행하지 않는 편이 좋다. 최소한 현저하게 실제적인 문제가 다루어지는 곳에서는 묘하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 그림자의 실현, 즉 열등한 인격 부분의 인지다. 이것은 전체 인간에 관련된 체험과 고통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지주의적 편상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통찰되고 동화되어야 하는 것의 성질은 그림자라는 사적인 언어로 매우 적절하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굳이 이 언어 유산을 사용을 무시하는 것은 거의 부당하다고 할 만하다. 열등한 인격의 부분이라는 표현 자체가 벌써 부적절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그림자라는 용어는 내용을 규정할 만한 것을 전제하고 있지 않다. 그림자 없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만을 취하려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인간 유형이다. 유감스럽지만 소위 종교적 인간이나 지식인들도 예외가 아니다. 원형과의 또한 충동과의 대결은 가장 우선적인 질서의 윤리적 문제를 의미한다. 그러나 무의식의 동화와 인격의 통합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하는 필연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만이 그 절박성을 느낀다. 이러한 다급함은 자신이 노이로제에 걸렸거나 자신의 정신상태가 최상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사람에게만 엄습한다. 물론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 지나칠 정도로 집단적인 인간인 사람은 본래 아무것도 통찰하지 못하고 또한 통찰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관습적인 국가 또는 사회라고 묘사되는 거대한 익명성만이 진정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무엇이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 또는 달려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정신 상태에 스스로가 책임이 있음을 느끼고 그러면 그럴수록 자신이 더 건강하고 강하고 유능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알고 있다. 그가 무의식의 동화 중이면 그는 무의식의 성질상 어쩔 수 없는 어떤 어려움도 피할 수 없음을 안다. 이에 비해 집단 인간은 세계 전체가 연루되는 거대한 정치, 사회적 재앙이 있을 때마다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믿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결국 그만큼 남는 소득도 없다. 이에 비해 전자는 이 세속의 세계가 아닌 왕국, 하나의 정신적 입장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를 간과한다면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폐만죄일 것이다. 원형의 감정적 가치는 실제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원형의 신성한 루미노제적 요소로서 예시나 중심 잡기의 과정으로 표현되는 목표의 선형적 소유로서 형상화의 방법과 진행을 규정한다. 원형이 기능하는 방식을 간단한 예를 통해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가 일본산의 남쪽 도 근처의 아프리카에 머물렀을 때 사람들이 태양이 솟아오를 때 움막 앞으로 나와서 손을 입에 대고 그 안에 침을 뱉거나 숨을 불어내는 것을 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팔을 들어올려 태양을 향해 손바닥을 내보였다. 나는 그 행동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다. 그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한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라고 했다. 메디신맨은 그 뜻을 알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메디신맨에게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 역시도 다른 사람들처럼 잘 알지 못했으나 자신의 할아버지는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해가 뜰 때마다 그리고 달이 새롭게 차오를 때마다 그렇게 한다고 했다. 그들은 태양과 새로운 달이 뜨는 순간을 무구라고 했는데 내가 확신하기로 그것은 선교사들이 신이라고 번역한 멜라네시아어의 마나 또는 무르무고에 상응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일본절의 아티스타라는 말은 비록 그들이 태양은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긴 하지만 태양과 신을 의미한다. 일출의 순간만이 문구 또는 아티스타이다. 신과 순결은 신원의 물질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들은 신에게 자신들의 신원을 바치는 것인데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고 안 적도 없다. 그들은 이집트인들이 그들의 기념비들에
태양을 숭배하는 개머리 원숭이를 그려넣게끔 만든 전의식의 유형에 의해 동기유발되어 그렇게 행동한다. 물론 이러한 의식적 행위가 신에 대한 숭배임을 전적으로 의식하면서 행하는 것이다. 일본족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에게 매우 원시적인 것으로 보이나 교양 있는 서양인들도 그와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조상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크리스마스 트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그것의 의미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기울인다. 이분이 아프리카에서 체험했던 얘기를 하고 있죠. 아프리카 원주민들의 어떤 그 태도, 어떤 자기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떤 리처를 행하는데 그 리처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민족들은 어떨까요? 우리 문제의 경험에서는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사실은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기독교가 전파되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각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전통이라 그럴까요? 전승이랄까 그런 거랑 게 결합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한국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언가가 새로운 어떤 정치 세계에 관련된 또는 영적인 것이 관련된 것이 이렇게 전해졌을 때 지금 융이 말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어떤 그 사람의 의식이 정치 세계가 있고 어떤 보면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그 집단이 가지고 있는 뭐 원형들이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서 원형이 바뀌는 게 아니고요. 그거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그 원래 것이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 거기에 뭔가가 익혀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 되어가지고 그게 다시 말하자 아까 교수님 설명하신 대로 의식과 무의식에 다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어떤 정신 세계를 구성해가는 뭐 그런 느낌이 들어오거든요.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중국의 분들이 한국 분들은 제천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을 해놓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삼국유사인지 삼국사기라 제가 잘 모르지만 사서에 나오는 중국 분들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한국 분들은 모여서 같이 춤추는 모습이죠.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하면서 춤추고 하는 그 묘사를 해놨는데 그런 거가 우리가 지금도 우리는 노래하고 춤추는 거 아주 즐기는 민족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이런 전통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제천의식과 연결되어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역사학자들의 얘기죠. 하늘에 대한 제사 형식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엔 춤과 노래만 남았지만 그것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가 잘 살펴볼 만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원형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번역 중에 계속해서 정신과 본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거기에 정신이라고 표현한 것은 스피릿을 그렇게 번역을 한 것으로 보여요. 스피릿과 인스팅트 사이에 이 대극을 보는데 이걸 정신이라고 표현함으로써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영문 번역을 나중에 여러분이 보시면 스피릿이라는 쪽을 쓰고 있는데 이 스피릿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어떤 문지방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었죠. 어떤 우리의 본능적인 부분과 또 한쪽에서는 이게 우리의 사이키의 어떤 우리 자유의지 그러니까 윌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인 것들은 어때요? 인스팅츄얼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지 않죠. 우리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게 본능이죠. 그러니까 원신이나 어린아이는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없기 때문에 이건 사이키한 상태가 아니고
그런 과정을 사이코이드라는 용어로 융이 설명을 했었죠. 사이코이드하고 사이키한 것을 구별했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우리의 의지로서 커버되지 않는 영역에 또 도달한다는 얘기죠. 이게 스피리추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대극은 어쩌면 이 스피릿하고 인스팅트 간의 대극을 지금 설명한 게 아닌가. 그럼 스피릿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사이키의 같은 용어로 볼 것인지 사이키와 별개의 부분으로 볼 것인지 사이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이런 아주 여러 도전이 지금 있죠. 그래서 우리가 번역서만 보는 것보다는 번역서 독일어에 능하신 분은 독일어로 보시고 그리고 또 하나 참고 자료로 영어에서 번역하는 것도 같이 보면 어떨까 싶긴 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 굉장히 본능적인 것 그리고 스피리추얼한 것 그래서 어떤 그 신이라는 개념을 꼭 크리스천 신성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융의 얘기 속에서는 어떤 신성과 그리고 우리의 셀프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어떤 때는 이게 셀프라고 우리가 보아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이게 신성이라고 보아지기도 하고 스피리추얼한 것이라고 그래서 스피릿이나 셀프나 혹은 이고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 것으로 볼 것인가가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융이 쓰고 있는 용어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감지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거죠. 특히 이게 번역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더 어려워지죠. 교수님, 저는 이게 헷갈리는 게 우리가 타고나는 것, 사람은 타고나는 게 있다, 뭐 이런 표현. 그렇죠, 타고나죠. 근데 이게 본능이라는 걸까요? 본능도 타고나고 어때요? 이 인스팅추얼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프리 프로그램 된 부분이죠.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어떤 그게 최종적인 형태라기보다는 어떤 그 잠재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근데 저는 먼저 인수 선생님 얘기 먼저 하세요. 아니, 말씀하세요. 참 말을 이게 이해가 언뜻 들어오기 대충 개념만 있는데 애들을 키울 때 생각을 해보면 나이가 들수록 점점 DNA가 더 중요한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렇잖아요. 부모의 제 버릇을 그대로 애가 닮았단 말이에요. 보고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막 정말 이 태도나 무슨 성격이나 이런 걸 생물학적인 것까지. 근데 DNA라는 말을 못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굉장히 심리학적인 용어에 이걸로 해갖고 한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DNA도 우리 민족의 어떤 고유하게 쌓인 것도 그 DNA에 남아있을 거고 우리 집안에 어떤 쌓여온 그런 것들도 닮아있을 거고 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DNA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심리학적인 용어로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어떤 우리의 행동 양식을 결정하는 것이 어떤 우리의 바이올로지컬한 측면에서 본다면 뭐 DNA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면은 유전적인 영향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개체로서 우리가 획득한 형질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고난을 겪어내고 거기에 지탱하고 회복하려는 힘 자체도 어느 정도는 DNA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요즘 와서는 들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 적응해 나가는 능력도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근데 그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 DNA 때문에 신체적 조건이나 이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말하자면 아까 이미지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취득할 수 있는 이미지가 그 문화라든지 생물학적 DNA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되고요.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융이 말하고 있는 원형이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은 그
그냥 본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게 원형이라고 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생물학적 아니 DNA처럼 심리학적 DNA가 아닐까 하는 네, 그렇죠. 그런 생각 들거든요. 근데 그게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그 환경에 같이 적응해 나가면서 의식과 무의식이 이렇게 서로 간에 다이나믹하게 서로 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만들어지는 것들이 원형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 원형이 또다시 그 사람의 어떤 본능적인 것을 구성할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사실은 이게 타고난 거냐 아니면 환경에 의한 것이냐고 말하기가 굉장히 곤란한 그런 지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어떤 면에서는 이미 타고난 부분을 잠재 가능성이라고 본다면 이 잠재 가능성이 환경과 만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순수한 형태로서 타고난 것, 순수하게 환경적인 것은 없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 아까 융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우리의 정신은 사이키를 컨셔스니스로 볼 것이냐 라는 이런 그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다가 컨셔스니스 하이퍼는 언컨셔스니스 호울이라고 봤던 의식과 무의식의 전체로 이거 보아야 정신을 바라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인위적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의식과 무의식으로 분리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가 스텝이 엉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이건 어쩌면 한 묶음인데 의식과 무의식은 어쩌면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끊임없이 현대적인 개념에 오면 올수록 점점 무의식의 영향은 어떤 특별한 병리적인 것이나 어떤 꿈에나 이럴 때 드러나는 게 무의식이 아니고 무의식은 끊임없이 의식과 교류하는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의식에 상시적인 영향을 미치는 하부 구조라고 보는 견해가 꽤 많아요.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의식과 무의식을 지금 융이 얘기한 대로 이거 홀로 보면서 이 하나의 프로세스 전체를 봐야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원형은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질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말하고 행동하게 하는 성질이다. 그러나 인간은 그 의미를 의식하고 있지 않으며 심지어 너무도 무의식적이어서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정도이다. 후대에 더 의식화된 인류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의미 있는 일들을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많은 민족들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었던 인간들이 존재하던 이른바 황금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후대의 타락한 시대에는 이 가르침을 잊고 이해하지 못하면서 기계적인 행동만을 반복했다는 것이다. 현대 심리학의 성과에 의해 한 번도 의식된 적이 없고 단지 의식 내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전의식의 원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 내 견해로는 우리에게 의식적으로 나타내는 모든 정신 기능들이 언젠가는 무의식적이었고 그럼에도 거의 마치 의식적이었던 것처럼 보였다는 가정에 반대할 만한 확실한 근거는 없다. 인간이 정신현상에서 내보이는 모든 것은 아마 이미 천성적으로 무의식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것에 대하여 그렇다면 도대체 의식은 왜 존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이미 확인했듯이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본능의 성격을 지니고 충동은 어느 정도 충돌하거나 심지어 개인에게 때로는 생명이 위험할 정도의 조건에서도 그 강제성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의식은 적합하게 규정된 적응 능력, 즉 충동 억제를 가능하게 하며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 능력을 지님으로써 비로소 인간이 된 것이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터치하고 있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기능하는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본능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 있고 충동은 어느 정도 충돌하거나 심지어 개인에게 때로는 생명 위험할 정도의 조건에서도 그 강제성 때문에 영향받지 않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상기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충동에 의해서만 사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동물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떤
본인의 종족 집단이나 혹은 이 개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그런 부분에 따라서 자기가 의지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조정할 능력이 없죠. 그래서 그냥 본능대로 산다고 하는 건 말하자면 현대적인 얘기로 치면은 우리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AI 기법을 통해서 로봇을 만들어내죠. 그럼 로봇은 그 프로그램대로만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물은 프로그램이 가장 잘 돼 있는 거죠. 가장 잘 돼 있는 생명체들이 동물인데 인간은 어떤 면에서 이런 충동이란 프로그램 측면에서는 프로그램을 하다 말아버렸어요. 일정 부분까지는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잘 몰라서 지가 알아서 이 개체가 각자 알아서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동물들은 태어나면 바로 자기 스스로 자연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은 최소한 초기 2, 3년을 어떤 다른 부모라고 불리는 대상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만 그때부터 사람 기능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입장에서 인간은 본능대로만 행동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동물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본능대로만 살 때 오는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런 충동 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의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의 세계 속에 태어나지만 어쩌면 의식을 계속 확장시켜야 될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여기 표현대로 하자면 충동 억제를 통해서 좀 더 고등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하긴 뭐하지만 충동대로만 사는 어떤 동물적인 삶에서부터 인간적인 삶으로 이행되는데 의식이 있어야만 된다. 그리고 의식이 좁은 의식보다는 좀 더 넓은 의식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충동을 컨트롤할 능력이 생겨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사회성을 가진 인간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의식과 무의식 내용의 합성과 원형의 의식 내용에 미치는 작용의 의식화가 의식적으로 수행됐을 때 그것은 심적 노력과 정신력 집중의 최고의 성취를 나타낸다. 그러나 이 경우에 따라서 합성이 무의식적으로 준비되고 유도되어 어느 특정한 정도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제임스가 말하는 폭발점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 점에서 그들은 자연히 의식으로 뚫고 나오며 때로는 뚫고 나온 내용을 의식에 동화시켜서 한편으로는 자아의식, 다른 한편으로는 침입해 들어오는 컴플렉스의 두 체계가 중립할 수 있도록 하는 엄청난 과제를 부여한다. 이러한 과정의 고전적 예는 파울루스의 귀의 체험과 니클라우스 폰 프리에의 소위 삼위일체 현상이다. 인식 불가능한 무의식성으로 혹은 더 나쁜 경우에 본능의 주지주의적인 대체물을 만들게 하는 본능 영역으로의 침강을 통하지 않고도 우리는 적극적 명상을 통해 원형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스펙트럼에 비유해서 표현하자면 충동의 상은 색계 단계 중 끝부분의 붉은색이 아니라 보라색에서 발견된다. 충동의 역동은 말하자면 스펙트럼의 적외선 부분에 충동상은 자외선 부분에 존재한다. 이때 잘 알려져 있는 색의 상징을 떠올려 보면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붉은색이 충동과 꽤 잘 부합된다. 그리고 정신에서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보라색보다는 파란색이 더욱더 어울릴 것 같다. 보라색은 소위 신비적인 색으로 의심할 바 없이 원형의 신비적 혹은 역설적인 측면을 만족스럽게 잘 반영한다. 보라색은 비록 스펙트럼에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색이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형이 보라색으로 정확하게 그 특징을 규정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그것은 유감스럽게도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니다. 원형은 바로 그 상 자체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역동인 것이다. 이것은 신성력, 즉 원형적인 상의 매혹스러운 힘 속에서 나타난다. 충동의 실현과 동화는 절대로 붉은색 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시 말해 충동의 영역으로의 침강으로서 이루어지지 않고 오직 상의 동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상은 충동을 의미하는 동시에 충동을 환기시킨다.
물론 생물학적 수준에서 만나는 충동과는 다른 형태다. 파우스트가 바그너에게 말하기를 그대는 오직 하나의 충동을 알고 있다. 오 절대로 다른 것을 배우지 마라. 고 하는데 이 말을 충동에 적용시켜 볼 수 있다. 즉 충동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한편으로 충동은 생리적 역동성으로 체험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다양한 모습이 상과 일련의 상의 결합으로 의식으로 나타나는 생리적 충동과는 분명하게 대립되는 우리는 혹은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는 루미노제의 작용을 전개한다. 종교적 현상을 아는 사람들은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열정이 비록 적대적이긴 하지만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로 바뀌는 순간이 있음을 잘 안다. 두 가지 모두 진실이며 정신적 에너지의 풍부한 원천이 되는 대극의 쌍을 이룬다. 하나를 다른 하나의 위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를 다른 하나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하나만 알고 있다가 다른 하나를 훨씬 나중에 알게 되었다고 해서 나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은 아니다. 따뜻함을 찬 것으로부터 위를 아래로부터 이루할 수는 없다. 대극은 이분성에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극성이 없는 존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다. 그 현존이 전혀 파악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 한 교수님 발제하면서 느끼신 것 조금 나누죠. 저는 융의 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예.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면 한국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아까 원형 얘기를 하는데 한국인의 원형을 지닌 저희로서는 그냥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거를 융의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요. 그 우리 숏컷으로 오늘 좀 우리가 배워야 되겠어요. 원래 이원론에 저희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이 미디어 쪽을 하면서 주체가 있고 행동이 있고 하는 것을 따로 띄어서 생각하냐 아니면 행동 속에 주체가 들어가 있냐 하는 얘기가 굉장히 처음에 어렵게 다가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물리에서 에너지하고 미립자 관계하고도 비슷한 얘기죠. 예. 근데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켜는 행동을 하고 이걸 하지 않고는 이 안에 저희 주체가 구현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행동 안에 저희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교수님들이 얘기하기로는 우리는 원래 내재적으로 그런 게 있다. 왜냐하면은 영어에서는 이 주어가 반드시 있는데 없는 경우도 있지만 주어가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생략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갔다 올게 뭐 이러든지 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것이 교육상으로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배우긴 했지만 굉장히 이론론이 저희는 굉장히 내재된 어떤 원형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융의 이걸 얘기를 들으면 정말 너무 어렵고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음이 없으면 양을 인식할 수 없다는 말이죠. 양을 인식하려면 음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여자가 있기 때문에 남자를 인식하려면 그 반대의 것을 통해서 인식한다는 사실밖에 없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대극이 없으면 인식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럼요, 예. 차갑지 않으면 더운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쌍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얘기고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보면은 또 무의식적이지 않은 의식적인 것도 하나 있을 수가 없다는 게 이 융의 말이지 않은가 싶어요. 근데 그것을 저는 뭐 임상이나 치료나 이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아주 중요한 통찰을. 근데 여러분들이 융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요. 융의 시대에 융이 접했던 자연과학이나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자연과학이 또 다르고 그 당시에 그 당시의 철학이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철학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이분 얘기를 그대로 따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융과학을 우리가 파악하면서 우리 나름대로 또 우리의 생각을 정리하는 좋은 기회죠. 어쩌면 동양에서는 우리 성리학에서 이원론과 주기론 뭐 이런 얘기가 있죠.
플라톤이 얘기한 이데아의 개념을 우리가 대입해 보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상들이 우리에게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접했건 접하지 못했건 이미 우리의 정신 속에선 많은 어떤 상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다는 그 상들이 필요한 경우에 출현하는 거죠. 그럼 그 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나 상이라고 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역동을 일으키는 것이고 역동과 함께 이게 움직이는 것인데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볼 것이냐 같은 것으로 다른 것으로 볼 것이냐 어떤 충동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상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지금 융이 얘기하고 있죠. 이미지하고 어떤 형상. 교수님이 얘기하신 내용이 듣다 보니까 예. 저는 사실 이 원형에 대해서 잘 모를 때 처음으로 분석심리 공부할 때 우연히 그 고양시에 멕시코 미술관이라는 데가 있어요. 아 예. 예, 거기를 가게 됐는데 멕시코 대사를 오래도록 하셨던 분이 한국으로 이제 오셔서 은퇴하시고 거기다가 미술관을 지은 거예요. 아 예. 그래서 거기 가보면 정말 분명히 여기 한국 땅인데 그 속은 멕시코의 그 가면이나 조각상이나 아트나 막 이런 게 다 들어있어요. 예. 건물 양식도. 근데 제가 거기 들어가서 아프리카 조각상 보신 적 있잖아요. 이렇게 다 여자를 만들어도 왜 가슴을 크게 하고 막 예. 얼굴 막 이렇게 뭐 뱀 같은 거나 개구리 같은 거로 이렇게 형상화시키고 얼굴 가면도. 근데 그쪽에 그 한쪽 벽에 온갖 가면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한쪽 벽이 다 가면인데 굉장히 창의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원시적인 느낌의 냄새가 나는 막 그 가면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이 원시가 뭐지? 근데 이제 이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 그 원시라는 거를 마주했을 때는 그동안 우리는 뭘 보고 산 거야? 그래, 우리에게는 이런 점이 있지. 우리가 잃어버린 어떤 본성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것. 그래서 거기에서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어떤 충격이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상 얘기를 하는데, 이게 결국 본질을 얘기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진리, 우리가 본질. 아까 뭐 플라톤의 이데아 얘기가 나왔는데, 결국 융이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원형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이 본질인가? 무엇이 본질에 더 가까운 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사이키 하면서 뭐 의식과 무의식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임상에서는 사실 이거를 빛과 그림자라는 측면으로 얘기해요. 의식과 무의식을. 네. 그래서 그림자 원형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그림자를 의식화하는 것이 결국에는 이제 뭔가 그 사람이 좀 성숙해가는 과정인데 통합돼가는 과정인데 그 그림자는 빛으로 이렇게 비춰야 그 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의식의 의식화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예.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한데? 그게 무슨 의미야? 라고 생각한다면 결국 한 개인으로 보면은, 한 개인의 역사로 따지면은 어떤 진실에 가까이 다가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 사람이 체험한 것들을 좀 더 이해하고, 내가 이렇게 했구나 하고 그 이해 과정 속에서 뭔가 자기를 찾아가는 여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런 원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포괄적인 내용이고 정확히 개념적으로 와닿지 않지만 이게 본질에 더 가까운 무엇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지적인 것만 가지고 디파인할 수는 없는 거죠.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깊은 정서적인 것들이 배어 있는 거죠. 그런데 총체적인 거죠. 우리가 어떤 사고나 판타시 이거 원형적으로 들어가 아주 깊은 의미에서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판타시예요. 초기에 아이들은. 그래서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아이들이 판타시라고 하는데 그 판타시 자체가 결국 프리미티브 띵킹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상은 어떤 면에서는 아이디에이션 어떤 관념하고 연결되는 거죠. 결국 어떤 이미지가.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떠오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그걸로 해서 어떤 관념이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모래놀이 치료를 주로 모래 그림을 좀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내담자들과 그 사람들이 여기에 어떤 이미지나 이런 거를 놓고 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놨어요. 놓고 싶어서. 그렇죠. 근데 이걸 의식화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묘하게 뭔가가 그 사람의 아주 깊은 셀프상이 등장하기도 하고 그렇죠. 뭔가 과거의 어떤 무언가를 상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뭔가 묘하게 이렇게 의식화되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표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인간에게 너무 중요한 뭔가가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원초적인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형상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우리는 그림 문자로 시작을 했잖아요. 문자는 우리가 지금 표 문자를 쓰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림 문자죠. 에집트나 이런 문자들이 우리 한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처음에는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 거 어떤 형상으로밖에 표현이 안 된 거죠. 그것이 점차 이렇게 발달해 오면서 요즘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됐지만 초기에는 어떤 형상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결국은 어떤 관념이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다이내믹한 움직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상이 움직여야 이 충동이 이 다이내믹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한주연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어떤 행동 속에서 자기가 들어간 그렇죠. 자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상이 움직여야 충동도 생겨나고 이게 에너지 자체가 이 상과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고 한다면 이걸 떼어놓을 수 없는 것들이죠. 어쩌면 이 에너지가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그 결과까지도 어떤 목적론적인 것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이미지 속에서는 이 충동, 이 에너지가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 전개된다는 게 프로그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의식화하지 못한다면 이 원래 상대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의식화해서 통제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통제하지 않으면 원래 프로그램 된 대로 가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지의 작용이 will이라고 하는 게 프리덤 오브 초이스가 있어야 이때부터 사이킥하다고 보는 부분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이전까지는 어떤 바이올로지컬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이미 원형적인 초기의 상황 여기서 본능적인 상황 여기서 인스팅트라고 할 때는 이 본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본능은 생물학적인 바이올로지컬한 개념이거나 생리적인 개념인데 이것이 자유의지가 그 선택의 자유가 포함되는 어떤 의지의 영향하에 놓이게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때부터는 심리적인 과정이 생겨난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이게 우리가 용어를 어떻게 알건 이 과정 이런 융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고 방식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인간 발달을.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보고 있는 부분은 이 부분 저도 아직 충분하게 이해를 아직 못하고 있는데 여기서 영어로는 계속 스피릿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정신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우리가 소울이나 사이키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인드 부분에서 우리가 사이키하기 이전의 상태를 어떤 본능적인 인스팅트라고 한다면 우리의 자유의지가 통제할 수 없는 또 영역에 도달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이걸 그냥 사이키의 일부로 볼 것인가 아니면 스피릿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영혼의 어떤 영역으로 볼 것인가 하는 도전도 이 속에 숨겨져 있다고 저는 그 생각이 돼요.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번역하시는 분도 여러 사람들 혼란 끼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정신이라고 번역하고 넘어간 것 같은데 우리도 같이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옛날에 분들이 만들어 놓은 책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수련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깨우칠 것인가 하는 고민하고 비슷해요. 융의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뭐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거랑 계속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게가 에너지라는 자체가 그
무언가가 존재하는 것만으로 에너지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벡터라고 하잖아요. 움직이는 거. 그렇죠. 스칼라라고 할 때는 그냥 고정적인 무언가가 있으면은 그걸 이미지라고 말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 손뼉을 딱 쳤을 때 소리가 나는 건 에너지인데 이 소리가 났을 때 손바닥이 소리를 낸 것이냐 아니면은 충돌이 소리를 내는 것이냐 뭐 이랬을 때 분명히 부딪히는 물체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는 건 맞잖아요. 그렇죠. 손바닥이랑 쇠가붙이랑 부딪혔을 때 분명히 가지고 있는 말하자면 이미지 원형이 다르면은 만났을 때 발생하는 에너지의 형태도 다르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면은 전통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어떤 원형들에 대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또 생각도 해보고요. 아주 중요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미지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민족적인 아니면 전통적인 그런 그 이미지보다는 요즘은 이제 유튜브라든지 이런 인터넷 미디어들이 어쩌면은 전 세계가 공유하는 원형을 만들어내고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그렇죠. 지금 특히 젊은 세대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옛날에는 뭐 어떤 나라에서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은 전 세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촛불 집회하면은 유럽이고 미국이고 다 하거든요 그거를. 다 촛불 들고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뭔가 저는 의미들이 그걸 눈으로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간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요. 근데 어쩌면 이미지라고 하는 걸 좀 다른 쪽에서 보면은 하나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죠. 또 동양적으로 보면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프린시플, 원칙, 어떤 이런 아이디에이션, 이데아라고 본다면 이거 자체가 있어야 그 뒤에 다이내믹 여기서 기가 움직여 에너지가 흐르게 된다. 그냥 에너지가 그냥 자발적으로 생겨나지는 않는 이 어떤 그 원리에 따라서 기가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죠.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어떤 목적론적인 것과 합쳐서 기가 흐르는 거지. 기가 있다고 해서 아무데나 흐르는 것은 아니라 그 속에 숨겨진 어떤 목적을 따라간다고 한다면 여기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원리적인 측면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융이 말하고 있는 스피릿이라는 것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한 사람의 어떤 사이키 전체 세계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고 결국은 관계적인 거잖아요.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그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또 보이지 않는 힘에서 있고 그 힘 위에 또 힘이 있고 그 자연과학의 발견처럼 지구만 봤다가 태양계를 보게 되고 태양계를 봤다가 은하계를 보고 은하계를 봤다가 전 우주를 보고 유니버스를 봤는데 지금은 유니버스로만 이야기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멀티버스 이야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가 그 한계점에 다다르려고 하면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자꾸 있어야만이 이것이 존재한다라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신적인 에너지들의 다이나믹한 그 위에 무언가가 또 있는데 그걸 총합으로 말하는 것이 말하자면 개인과 관계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총합이 스피릿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좋아요. 우리 나름대로 이런 저런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자유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갈래의 생각들을 한번 발달시켜 보죠.